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부분의 보도는 오로지 전선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영토를 넓히거나 분쟁 중인 마을을 점령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정기적으로 나오고, 분석가들은 각 진영의 영토 획득과 손실에 관한 통계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전선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두 번째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깊숙한 곳, 헤르손과 크림반도처럼 전선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쩌면 전선 통제권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양측의 장기적인 승리 가능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패배 중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때 안전했던 도로가 이제 지옥의 고속도로로 변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던 보급선도 끊기고 있습니다. 연결이 끊기고 호송대가 불타고 있으며,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아무도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었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움직임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러시아가 전선을 지원하고 거대한 군사기계에 연료를 공급하며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 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 분쟁에 관한 황금률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더 많은 탱크와 병력, 기타 전력을 가진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터득한 쪽이 이깁니다. 미국의 전설적 장군 오마 브래들리는 아마추어는 전략을 말하고 프로는 군수를 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지속된 분쟁에서는 군수가 전체 화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수백 마일에 이르는 전선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려면 해당 지역으로 병력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무기와 탄약 등 보급품 운송수단도 필요합니다. 수리팀은 탱크와 장갑차가 손상된 곳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팀도 부상당한 병사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위험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료가 계속해서 전선으로 공급되어야 러시아의 돌격 부대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고 공격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선 부대 뒤에는 그 부대를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대한 복잡한 물류와 보급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무너지거나 심지어 방해만 받아도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 보급선이 없으면 어떤 군대든 급격히 약해지고 상대방이 반격할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전선의 교전이나 영토 통제. 통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전쟁이 단순히 어느 쪽이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들며 어느 쪽이 더 오래 작전을 지속하고 버틸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내 싸움이 되었고 우크라이나도 이를 잘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지 않고도 연료 공급만 차단하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러시아 군인을 죽일 필요는 없으며 그들이 식량을 공급받는 보급선을 끊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별 전장 부대가 아니라 그 부대들을 뒷받침하고 연결하는 전체 체계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전환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도 물류가 가장 강력한 군대조차도 성공하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 번 역사 전반에 걸쳐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신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군하면서 신속한 승리를 기대했지만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유럽, 세계에서도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가 러시아 깊숙이 들어갈수록 보급선에 더 큰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결국 그 보급선은 너무 멀리 늘어나 버렸고 결국에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식량 보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으로의 탄약 공급도 충분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말들이 죽어갔고 혹독한 겨울 환경은 모든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군도 2차 세계대전 중 비슷한 악몽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일은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치군은 소련 영토로 급속히 진격하며 속도와 기세에 의존한 그들의 전격전 전술이 적이 감당하기에는 벅찰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멀리 진격할수록 그 중요한 보급선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조차도 스탈린그라드에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도 군수는 성공적인 군대의 초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더 잘 훈련된 병력과 우수한 장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미국군이 어려운 사막 환경에서도 막대한 양의 연료,
탄약, 그리고 기타 보급품을 가장 효율적이고 영리하게 수송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현대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은 놀라운 속도로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물류와 공급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점령한 영토를 통제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철도 거점, 보급창, 수송대, 지휘소, 그리고 수송 통로에 의존하고 이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표들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다짐한 대상입니다. 최근 몇 주와 몇 달 동안 점령지 전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물류 거점을 겨냥한 수많은 성공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탄약 저장고가 불타올랐고 철도 중심지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로망은 머리 위를 맴도는 우크라이나 드론들에 의해 봉쇄당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지상을 스캔하며 러시아 군 수송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모습을 드러내는 즉시 불벼락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5월 27일 물류 봉쇄 캠페인 시작을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페도로프 장관은 공식 텔레그램에 이번 캠페인이 2단계로 진행되며 중거리 타격 확대와 작전 중심의 러시아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러시아군의 후방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이 적극적인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물류 봉쇄의 첫 단계는 자금 조달에 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무려 50억 우크라이나 흐리브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전선에서 수마일 뒤에 있는 러시아의 물류 거점을 타격하기 위한 더 강력한 중거리 타격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무기들에는 FP-2 호넷, 굴라바 드론 등이 포함되며 이 드론들은 다른 모델보다 더 멀리 이동하고 더 오래 공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최대 200km, 즉 125마일까지 작전 범위를 자랑합니다. 이 드론들은 적진에 진입하면 자체 AI 두뇌를 사용해 지형을 탐색하고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어서 인간 조종사의 안내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더 많은 부대가 곧 이 무기들을 받게 되겠지만 모든 부대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페도로프는 국방부가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며 우수한 여단만 최신 최고급 무기를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2포인트 시스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여단과 부대에 지급됩니다. 이들은 작전 중심의 적을 파괴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이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는 팀들입니다. 첫 부대들은 이미 자금을 받아 직접 조달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 결정입니다. 중거리 타격 무기는 FPV 드론보다 제작비가 더 들고 우크라이나는 자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왔으며 가진 자산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대에 배분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가장 성과가 좋은 여단에 이 무기들을 배분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더 성공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러시아의 군수망 봉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이 프로그램의 2단계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중거리 타격 무기 구매를 위한 중앙 집중식 입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은 단순히 속도와 생산 확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제조업체 간의 경쟁, 부패 위험 최소화, 투명성, 그리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적에게 압박을 계속 가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한 여단에 무기를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장기적인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중거리 타격 드론 생산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하고 제조업체 경쟁을 촉진하며 대규모 조달을 표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하세요.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중거리 타격 능력의 중앙 집중식 조달 결과가 전선에서 체감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적들은 전투선에서 멀리 있어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키이우 중거리 타격 작전으로 치명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도 많습니다. 실제로 페도로프 자신이 언급했듯이 러시아군이 전진하는 데 드는 대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2025년 10월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1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얻기 위해 평균 약 67명의 병력을 잃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올해 4월에는 그 수치가 거의 3배로 늘어나
제곱킬로미터당 179명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장관은 러시아가 매달 3만 5천 명 이상의 사망 또는 중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적의 물류, 창고, 장비, 지휘소, 그리고 보급로를 작전 중심에서 파괴하는 횟수를 4배로 늘렸으며 그 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러시아의 물류가 더 많이 파괴될수록 전투 접촉선인 엘비제에서의 공격도 줄어듭니다. 헤브로프는 2가지 주요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목표물에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더 이상 자국 군대가 드론을 조종하고 서로 소통하며 전장 움직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술을 잃은 러시아군은 전선 살상구역을 눈 감고 지나며 그 뒤는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점령된 남부 지역, 특히 도네츠크 남부와 자포리자, 헤르손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는 수년 동안 비교적 적은 수의 보급로에 의존해 왔으며 한때 우크라이나의 고속도로였던 곳을 군사 수송로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러시아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보급로들은 우크라이나가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타격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끔 공격하긴 했지만 정기적으로 할 기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장소들을 타격할 무기도 있고 그 무기들을 엄청난 효과를 내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1군단 산하 아조프 여단이 최근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의 보급로를 적극적으로 화력 통제 아래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우크라이나 도시 마리우폴로 이어지는 2개의 주요 도로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한 도로는 동쪽 러시아 항구 도시 타간노크로, 다른 하나는 북쪽 도네츠크 지역의 보브네 보치카까지 이어집니다. 이 경로들은 러시아 본토와 점령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더 큰 육상 통로의 일부를 이루며 그 과정에서 여러 점령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 통로는 크렘린이 식량, 탄약 등 보급품을 크림반도로 운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 다른 경로는 파괴되었거나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조프 여단은 5월 25일 그들의 드론이 실제로 고속도로를 따라 차량 흐름을 살피고 러시아 군용 차량을 골라내어 손쉽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조프는 첨부 캡션에서 마리우폴 주변 경계 지역을 훈찰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의 군수 지원 완충지대를 러시아 본토와 점령 크림반도로 더 가깝게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부대는 점령자들에게 아조프의 지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거만 봐도 그들이 옳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고속도로를 더 많이 순찰하면서 러시아의 도로 사용이 곧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크렘린은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옮길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로 남은 방공망과 군사시설이 파괴돼 크림반도도 심각하게 포위됐습니다. 이런 일은 도네츠크뿐 아니라 점령지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조프는 같은 시기 마리우폴 진입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여단, 정확히는 412여단 또는 네메시스 여단도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남부를 가로지르는 주요 보급로 중 하나를 실제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크렘린이 노보로시아 노선이라고 부르는 R280 고속도로는 점령된 도시인 마리우폴에서 자포리자의 멜리토폴 그리고 크림반도의 심페로폴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은 크림반도 육상 회랑의 마지막 구간이자 크렘린 보급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지역엔 러시아가 보급품을 옮길 다른 도로가 없어 크렘린 군대는 군사 장비와 보급품을 서쪽으로 이동할 때 이 도로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네메시스 여단이 등장해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비밀 신형 공격 드론을 투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드론은 적진 후방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수십 대의 러시아 트럭과 유조차를 파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텔레그램에서 네메시스는 손실 규모가 너무 커서 러시아 지휘부와 점령 당국이 이른바 노보로시아 고속도로를 통한 중장비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적군의 들판이나 비포장도로 우회 시도도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모든 지형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탐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퍼진 마리우폴에서 나가는 주요 도로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과도 연결됩니다. 군용 차량 잔해와 연기나는 전차가 도로에 늘어서 있습니다. 이 경로들이 러시아인들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네메시스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급을 위해 비포장 도로나 오프로드를 이용해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어디서든 쉽게 찾아내 파괴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대라고 주장합니다. 또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러시아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군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통제 주장하는 보급로가 빠르게 차량 무덤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강경 러시아 민족주의자들과 제트 블로거들이 크렘린에 조치를 취하고 이 도로들에 그물이나 다른 드론 방지 장치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도로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도로 자체만을 공격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둘러싼 다양한 방어 시설들도 함께 공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카일 글렌 정보회복력센터의 조사관은 최근 올해 3월과 4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과 전자전자선을 공격한 횟수가 300% 증가했으며 총 약 80개의 시스템이 표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비싸고 교체도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방어 시스템을 잃을 때마다 우크라이나가 그 지점을 더 강하게 다시 타격하기 쉬워집니다. 글렌이 말했듯 러시아의 위험한 점은 방공 시스템의 집단 손실이 연쇄적 실패로 이어지고 각 손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5월 5일 X에 이를 확인했습니다. 중거리 공격의 횟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3월과 비교하면 20km 이상의 거리에서 이루어진 공격이 2배로 늘었고 2월과 비교하면 4배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분야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러시아 부대들은 이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나폴레옹의 군대와 나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탄약고와 지휘소 같은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전선에서 더 뒤쪽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론 이런 장소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보급품 이동거리가 늘어 물류가 복잡해집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장거리 이동에 능숙해지면서 러시아가 지휘소와 보급 거점을 뒤로 옮겨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곧 키이우의 빠르게 발전하는 무인기 부대에 의해 발견, 파괴될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인들조차 다가오는 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전쟁 특파원 드미트리 스테시는 긴급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몇 달 안에 군수 지원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노리고 있는 바입니다. 키이우 군대가 영토를 대규모로 탈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총알 한 발 없이 러시아의 수백만 달러 미사일을 격추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군사 뉴스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